충격. 사랑하는 가족이 집에서 갑자기 숨을 거두는 순간 상상조차 못한 혼란과 공포가 당신을 덮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저는 70세 전직 간호사로 무려 35년간 병원에서 생과 사의 순간을 지켜봤지만 정작 어머니를 떠나보낼 때는 손이 너무 떨려 119에 전화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의료 지식이 아무 소용없는 순간이었죠.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갑작스러운 슬픔 속에서 막막함에 휩싸인 그 마음, 정말 가슴이 미어지죠. 하지만 긴장하세요. 절차를 몰라서 경찰 조사까지 간 가족의 비극적인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혹시 호기심이 생기셨나요? 이 비극적인 순간을 어떻게 반전시켜 평온하고 따뜻한 작별로 바꿀 수 있을지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약속드립니다.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은 후회 없는 작별을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70세가 된 전직 간호사입니다.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병원에서 생명과 죽음을 마주하며 수많은 환자와 그 가족들의 눈물을 지켜봐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 자신에게 닥친 순간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젊은 시절 제가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가 집에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을 때의 일입니다. 간호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살리고 위급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했던 저였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119에 전화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고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상상조차 못한 혼란이 저를 완전히 덮쳤고 그 이후에 이어진 절차 하나하나가 낯설기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속에서 장례를 준비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와 씨름하며 제대로 된 작별 인사조차 나누지 못한 후회가 지금도 제 가슴을 아프게 찌릅니다. 병원에서 오랜 세월 일하며 익힌 의료 지식은 있었지만 사망 이후에 필요한 행정 절차나 준비 과정은 전혀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병원에서는 환자를 살리는 법만 끊임없이 가르쳤지 정작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법은 단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너무나도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은 고통과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제 인생에서 얻은 실질적인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순간이 닥칠까봐 두려움을 느껴보셨나요? 갑작스럽게 닥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 막막함을 덜어줄 수 있는 준비법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씩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그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릴 거예요. 그러니 함께 준비해 볼까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갑작스럽게 떠났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119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건너뛰어선 안 되는 첫걸음이에요. 많은 분들이 당황한 나머지 119 신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장례식장에 전화를 걸곤 하지만 이는 정말 큰 실수입니다. 법적으로 집에서의 사망은 병원 외 사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적인 사망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무시하면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던 시절 119 신고를 건너뛰고 장례를 준비하려다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김 씨라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김 씨는 어머니가 집에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을 때 당황한 나머지 바로 장례식장에 연락을 했어요. 하지만 사망 진단서 없이 장례를 진행하려 하자 장례식장에서 거부당했고 결국 경찰 조사를 받으며 하루 종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후회와 절망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런 비극은 단순히 절차를 몰랐다는 이유로 발생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119에 신고하면 구급대원이 신속히 도착해 사망을 확인하고 이후 필요한 절차를 차근차근 안내해 줍니다. 신고할 때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집에서 가족이 호흡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는 고인이 평소 앓던 질환이나 복용 중이던 약에 대한 정보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아요. 이를테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었는지, 최근 복용하던 약물이 있는지 등을 정리해 두면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런 정보는 사망 확인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신고 없이 장례를 진행하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사망 진단서 발급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법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갑작스러운 사망의 경우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는데도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계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고인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예우이자 남은 가족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예요. 저는 가족과 미리 이런 상황에 대해 대화해 두는 걸 강력히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주제로 가볍게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런 대화는 불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위한 배려입니다. 그 순간이 닥쳤을 때 덜 당황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거예요. 지금이라도 119 신고의 중요성을 가족과 함께 공유해 보세요. 작은 준비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침착하게 대처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119 구급대원이 사망을 확인했다고 해서 절차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법적으로 유효한 사망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장례, 보험 청구, 상속 처리 등 모든 과정의 핵심 문서입니다. 사망진단서 없이는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요. 사망진단서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소 고인을 진료했던 주치의가 작성하는 일반 사망진단서이고, 두 번째는 사망 후 의사가 검안을 통해 작성하는 시체검안서예요. 집에서 사망한 경우 평소 다니던 주치의에게 연락해 일반 사망진단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치의가 없는 경우라면 119를 통해 의사의 검안을 받거나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 시체검안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절대 사망진단서 없이 장례식장으로 이동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장례식장은 서류 없이도 괜찮다며 고인을 모시겠다고 유혹할 수 있지만 이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식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만난 박 씨라는 분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박 씨는 남편이 갑작스럽게 집에서 세상을 떠났을 때 평소 병원 기록이 없어서 사망진단서 발급에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결국 경찰 조사를 받고 부검까지 가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정기적으로 진료받던 병원이 있었다면 이런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이 씨라는 분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동네 한의원에서 치료받았다는 이유로
한의원에 사망진단서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한의사는 특정 상황에서만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 씨는 큰 병원 응급실로 가서 검안을 받고 시체 검안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하루를 더 소비해야 했습니다. 이런 일을 피하려면 가족 중 만성질환이 있는 분이 있다면 주치의 연락처를 반드시 휴대폰에 저장해 두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진료받은 기록을 꼼꼼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사망한 경우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사망진단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세요. 만약 병원 기록이 없다면 119를 통해 의사의 검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사망진단서에는 사망 원인, 사망 일시, 사망 장소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니 발급 과정에서 실수가 없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사망진단서 원본은 여러 부가 필요합니다. 보통 510부 정도 발급받아 두는 게 좋아요. 보험 청구, 연금 처리, 재산 상속 등 다양한 곳에서 원본을 요구하기 때문에 미리 넉넉히 준비해 두세요. 혹시 지금 당장 가족의 주치의 연락처를 떠올릴 수 있나요? 없다면 지금 확인해 보세요. 이런 작은 준비가 나중에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며 이런 사례를 수없이 봤어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눈물 흘리는 가족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후 장례식장을 선택하는 과정은 신속함이 생명입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시간과 거리예요. 사망 후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인의 상태가 변하기 쉽기 때문이죠. 특히 여름철의 무더위나 겨울철 강한 난방 환경에서는 그 변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고인을 최대한 존엄하게 모시기 위해서는 빠른 이동이 필수적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근무하며 목격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가족이 고향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모시기 위해 3시간 넘게 이동했는데 도착했을 때 시신 상태가 너무 나빠져 가족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서진우 씨라는 분이었는데 지난해 여름 어머니를 잃고 고향 마을의 장례식장으로 이동을 결정했죠. 하지만 더운 날씨 때문에 상태 변화가 너무 빨라서 도착했을 때 가족들은 더 큰 슬픔과 후회에 빠졌습니다. 서 씨는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아픔은 사전에 조금만 신경 썼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까운 장례식장을 선택하는 걸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냉장 보관 시설이 잘 갖춰진 곳을 고르는 것도 중요해요. 대형 병원 내 장례식장은 대체로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례식장이 동일한 수준의 시설을 갖춘 건 아니에요. 소규모 장례식장 중에는 냉장 설비가 부족하거나 노후된 경우가 많아 고인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전에 장례식장을 알아볼 때 이런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팁을 드리자면 가족이 거주하는 곳에서 가까운 장례식장 23곳을 미리 조사해 두세요. 연락처, 위치, 기본 가격대 정도만 메모해 두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종교적 요구가 있다면 그에 맞는 장례식장인지도 미리 확인하세요. 장례 비용은 지역과 시설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상담하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 기본 비용입니다. 추가 서비스에 따라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상세히 알아보세요. 장례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도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상복, 조화, 영정 사진 등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장례식장에서 패키지로 제공하지만
가격 차이가 큽니다. 계약 전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어떤 부분이 추가 비용인지 명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빈소 예약과 화장 예약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화장 예약이 매우 어려울 수 있어요. 장례식장만 예약하고 화장 일정을 잡지 못하면 전체 일정이 미뤄질 수 있으니 반드시 함께 확인하세요. 요즘은 대부분의 장례식장에서 화장장 예약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니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 떠올리는 장례식장이 있나요? 없다면 오늘 인터넷으로 간단히 검색해 보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는 걸 추천드려요. 이런 준비가 나중에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마음은 고인을 위한 존중이자 남은 가족을 위한 배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깊은 슬픔 속에서 행정 절차를 생각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행정 절차는 우리의 슬픔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늦어질수록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사망 신고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해야 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고를 기점으로 공과금, 보험, 연금, 자동이체 해지 등 다양한 행정 처리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고인 명의로 된 자동이체가 많다면 더욱 서둘러야 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만난 이 씨라는 분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씨는 남편을 잃은 후 사망 신고를 미루다가 자동이체 해지와 부채 조회를 놓쳤고 결국 수백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됐어요. 단순히 절차를 몰랐다는 이유로 발생한 안타까운 일이었죠. 저는 병원에서 이런 사례를 수차례 목격하며 준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망 신고를 마친 후에는 즉시 주민센터에서 재산 조회를 신청하세요. 이를 통해 고인 명의의 금융 자산과 부채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수도, 가스, 휴대폰 요금 같은 공과금 자동이체는 직접 해당 기관에 연락해서 해지해야 합니다. 특히 부채가 많다고 판단되면 사망을 안 날로부터 석 달 이내에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법적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니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질적인 팁 하나 더 드릴게요. 가족과 함께 각자의 자동이체 목록을 미리 정리해 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 집은 전기요금이 누구 명의지? 휴대폰 요금은 어떻게 납부되고 있지? 같은 대화를 나눠보세요. 이런 작은 준비가 나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며 이런 준비가 부족해 눈물 흘리는 가족들을 많이 봤어요. 한 번은 50대 여성분이 아버지 사망 후 자동이체를 해지하지 않아 몇 달간 요금이 계속 나간 경우를 봤습니다. 결국 큰 금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죠. 이런 일을 피하려면 미리 준비하는 게 최선입니다. 사망은 생의 끝이 아니라 남은 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슬픔 속에서도 침착하게 한 발짝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단계를 꼭 기억하세요. 119 신고, 사망진단서 발급, 장례식장 선택, 사망신고 후 재산 정리. 이 5가지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절차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미리 이런 상황에 대해 대화하고 준비하는 건 불길한 일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깊은 배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걸음, 예를 들어 주치의 연락처를 확인하거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런 준비가 나중에 큰 위안이 될 거예요. 오늘 긴 시간 동안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준비가 사랑하는 이를 위한 마지막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